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던 한 기업의 흥망성쇠입니다. 바로 태풍상사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5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했던 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상사는 이미 15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상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회사의 궤적은 곧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성장의 달콤함과 예상치 못한 위기의 쓰라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인간적인 드라마까지 말입니다. 태풍상사는 1970년대 말 부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 김태풍 회장은 당시 35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몇 년간 무역 업무를 배운 뒤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말에 한국 경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오일 쇼크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고 정치적 혼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김태풍 회장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태풍 회장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곧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태풍상사의 초기 직원들은 대부분 김태풍 회장의 동양 출신이거나 일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어 태풍상사는 어려운 초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인 태풍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풍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바람처럼 업계를 휩쓸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풍상사는 그 이름처럼 한국 무역업계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태풍상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는 한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수출주도 성장 정책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역업계는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고 무역회사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태풍상사도 이런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모색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무역업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신발, 가발, 합판 등 경공업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을 늘려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무역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태풍상사가 창업된 1978년은 우리나라 무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이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12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인 1968년 수출액이 고작 3억 2천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이런 수출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 수출금융 확대, 수출보험 확충 등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원화평가 절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가 제품의 대명사였지만 품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무역업계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계열의 종합상사들이 무역을 주도했지만 점차 중소무역업체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보다 기동력이 뛰어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태풍 상사도 바로 이런 중소무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은 당시 무역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항구를 끼고 있어 물류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역회사들이 부산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었고 관련 인력들도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풍 상사가 부산에서 시작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업계의 분위기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속속 무역업에 뛰어들고 있었고 기존 업체들도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도 커졌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무역업으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고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정보 전달 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팩스나 텔렉스가 주요한 통신 수단이었고 국제 전화는 매우 비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역회사의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태풍 상사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창업자 김태풍 회장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본에서의 경험은 이런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본격적인 성장은 198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회사는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한 전자업체로부터 한국산 부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년에 50만 달러 정도였는데 당시 태풍 상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따내기까지는 김태풍 회장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시절의 인맥을 적극 활용했고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납기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국내 협력업체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태풍 상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 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신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출도 쉬워졌고 국내 협력업체들도 태풍 상사와의 거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태풍 상사는 두 번째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풍 회장은 단순히 중간상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제조업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전자부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모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조업 진출은 태풍 상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간상 역할만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품질 관리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고 위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태풍 상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창원공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태풍 상사의 황금기였습니다. 매년 수출액이 2배씩 늘어났고 직원 수도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에 태풍 상사는 단순한 무역회사에서 제조업체로 변신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장의 비결 중 하나는 김태풍 회장의 뛰어난 시장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시작해 점차 미국, 유럽 시장으로 진출했고 제품군도 전자부품에서 기계부품,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다각화 전략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성장 동력을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인재 경영이었습니다. 김태풍 회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해외 유학파들을 적극 영입했고 기존 직원들에게도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인재들을 우대했는데 이들이 해외 시장 개척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집착도 태풍 상사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김태풍 회장은 품질이 곧 신용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를 초빙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전량 교체해주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태풍 상사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노동침 약적 공정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생산 기지를 해외로 분산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은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지 관리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정치적 불안정 등이 예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태풍 상사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태풍 상사는 마침내 대기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 수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열사도 10여 개로 늘어났고 사업 분야도 무역,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으로 다각화되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는 더 이상 작은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태풍 상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델파이 코퍼레이션에서 태풍 상사에 전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자동차 전장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이었는데 계약 규모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태풍 상사 임원진들은 흥분과 동시에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계약 규모가 당시 태풍 상사 연매출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다면 태풍 상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실패한다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태풍 회장은 이 제안을 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상의했고 믿을 만한 고문들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그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15일 오후였습니다. 델파이 측 대표단이 부산의 태풍 상사 본사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미국 바이어들이, 다른 한쪽에는 김태풍 회장을 비롯한 태풍 상사 임원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델파이 측 구매 담당 부사장 로버트 존슨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우리는 당신 회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10년간 지속되는 장기 계약입니다. 중간에 납품에 차질이 생기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정말로 이 계약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풍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저희 태풍 상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품질 클레임률도 0.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계약은 저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회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 계약을 위해 충남 아산에 최첨단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독일에서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일본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문제죠.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텐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김 회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주거래 은행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납품 일정, 품질 보증 방안까지 모든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태풍 상사 측은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로 델파이 측의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침내 로버트 존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김, 우리는 당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납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은 즉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손해는 태풍 상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김태풍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 태풍 상사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난 후 김태풍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조용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혼자서 부산 해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계약은 태풍 상사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업체와 이 정도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델파이와의 대형 계약은 태풍 상사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회사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직원 수는 2,000명에서 3,50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액은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태풍 상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산 공장 건설도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건설된 이 공장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장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라인과 일본에서 영입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첨단 공장이었습니다. 기술력 향상도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 델파이와의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태풍 상사는 대대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5%까지 늘렸고 박사급 연구원을 10여 명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제어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하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멕시코에도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에도 진출해 현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태풍 상사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는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조직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김태풍 회장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무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차입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이 100% 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30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태풍 상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업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가족적이고 친밀한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효율성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직원들의 소속감과 충성도는 다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태풍 상사의 성공은 한국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태풍 상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성장했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태풍 상사 직접 고용만 3,500명이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수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풍 상사의 연간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풍 상사의 성공 사례를 보고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도 늘렸습니다. 태풍 상사는 한국형 중견기업 성공 모델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태풍 상사와 김태풍 회장은 경제지는 물론 일반 일간지에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러 경제단체의 임원을 맡기도 했고 정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경제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성장과 몰락 과정을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시대를 읽는 안목의 중요성입니다. 김태풍 회장이 1970년대 말에 무역업에 뛰어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수출주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었고 그에 맞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품질과 신뢰의 가치입니다. 태풍 상사가 초기부터 강조했던 것은 품질과 납기 준수였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결국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품질을 포기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태풍 상사는 단순한 중간상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제조업으로 다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글로벌 마인드의 중요성입니다. 태풍 상사는 일찍부터 해외 시장에 주목했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태풍 상사의 성장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유학파를 영입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도 인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 상사의 사례는 성공만큼이나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많습니다.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결국 회사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확장이었습니다. 델파이 계약의 성공에 도취되어 태풍 상사는 더욱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동시에 진출했고 자동차 부품 외에도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확장은 경영진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재무 관리의 허술함도 큰 문제였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위해 차입을 크게 늘렸지만 리스크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환율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태풍 상사가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조직 관리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김태풍 회장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경영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지만 기존 조직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부 갈등이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의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태풍 상사의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